맨 첫 장면에서 주인공 데이빗이 그리는 포스터는 스티븐 킹의 작품 다크타워의 주인공인 롤랜드 디셰인입니다. 그 외에 존 카펜터의 더 싱 포스터도 볼 수 있죠. 참고로 존 카펜터는 1980년 안개, 그러니까 더 포그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스트는 물론 스티븐 킹의 다른 작품인 크리스틴과도 주제가 겹치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화실로 돌아오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판의 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후에 언급하겠지만 미스트와 판의 미로의 특수효과를 작업한 회사가 카페 FX로 같으며 프랭크 다라본트에게 이 회사를 소개해준 인물이 다름 아닌 기에르모 델 토로입니다. 끝으로 화실 속의 포스터는 모두 드류 스트루전이라는 디자이너가 그렸으며 그는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해리포터, 더 싱,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한 여러 영화들의 포스터를 전담해 그려온 인물입니다. 초반에 태풍이 몰아치고 옆집에 사는 변호사 노튼의 벤츠 차량이 박살난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작진은 이 장면을 쓰기 위해 어차피 부셔질 거니까 애초에 좀 고장난 벤츠를 렌트했고 다만 이때 추가 파손이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소통이 어떻게 어긋났는지 촬영팀은 이 차량을 좀 더 훼손시켰고 그 결과는 영화에서 보이는 대로 나무에 깔려 재활용도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죠. 촬영은 의도한 대로 마쳤겠지만 애초에 계약 때문에 수천 달러의 추가 지출이 있었고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으로 겨우 찍은 영화이다 보니 후에 프로듀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망할 뻔했다 라고 회상한 바가 있습니다. 캐리, 살렘스 롯, 나이트 시프트 이 세 권을 끝내고 소재 고갈을 체감하던 스티븐 킹이 하루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큰 유리창을 보고는 여기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미스트 집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 중간에 괴물들이 창문을 습격하는 그 이미지가 이 미스트의 첫 출발 아이디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트 창문을 보며 이런 아이디어로 나갔다니 정말 스티븐 킹이다 싶은 일화이기도 하죠. 또한 영화로 넘어와서 이 장면을 찍을 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괴물들이 부수는 유리창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야구공을 던져 유리창이 금가는 장면을 건진 다음 후반 작업에서 야구공을 지우고 괴물들을 합성하였습니다. 미스트뿐 아니라 쇼생크 탈출, 그린 마일로 스티븐 킹과 인연이 깊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 그는 1980년 미스트를 처음 읽고 감독 데뷔작으로 이걸 연출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았고 실력이 완숙해진 뒤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두 영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과 그린 마일로 레전드를 찍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도 미스트를 제작할 때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작업하며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제안받았지만 그들이 내건 조건은 지금의 결말을 바꿔달라 라는 그 크리티컬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은 타협하지 않고 이 3천만 달러 반값에 계약하는 대신 지금의 결말을 고수할 수 있는 디멘전 필름과 계약한 것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포기한 탓에 영화 제작 과정은 매우 빠듯했지만 그가 고집을 꺾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는 결말이 남게 된 것이죠. 좀 가볍게 넘어가면 영화 속에서 스티븐 킹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트 안에서 아이린 레플러라는 캐릭터가 읽고 있는 신문은 캐슬록 타임즈입니다. 스티븐 킹의 팬이라면 단연 알고 있겠지만 그가 쓴 이야기는 대부분 그가 나고 자란 메인주라는 곳에 캐슬록이란 가상 공간을 만들어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데요. 참고로 이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에 나오는 가상의 요새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트 직원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잘 보면 WKIT 100.3 스티븐 킹스 락앤롤 스테이션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스티븐 킹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이름이죠. 또한 이 티셔츠의 디자인은 스티븐 킹의 소설 디자인을 작업하기도 하는 글린 체드번이 그린 것입니다. 영화 촬영은 메인주가 아닌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 이뤄졌는데요. 메인주 토박이인 스티븐 킹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메인주에서 촬영한 줄 알았다고 하며 이렇게 간접적으로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제작진의 공간적 배경 묘사에 공을 상당히 들인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옥에 티가 있긴 한데요. 영화 초반 소방차 측면을 자세히 보면 캐도 파리슈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루이지애나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봉화군 소천면의 특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미국 현지 관객들도 잘 알아차리기 힘든 설정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약국의 이름이 킹스 파머시인데요. 참고로 스티븐 킹은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시너에서 약사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스티븐 킹이 여기서 카메오 출연을 해주길 원했지만 스티븐 킹은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아 해서 무산되었죠. 알려진 바로 제안했던 배역이 안개 덮칠 때 달려나가는 청자켓 사내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책장을 향해 달려갈 때 책장 위에 놓인 책들을 잘 보면 전부 스티븐 킹이 쓴 소설입니다. 데이빗이 아들을 빅 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Big Bill. No, I'll be gone 2 seconds, Big Bill. It's all right, Big Bill. 이는 스티븐 킹의 또 다른 작품인 그것에서 빌 덴브러의 별명이기도 하죠. 카모디 부인이 My Life for You 라는 대사를 합니다. My life for you. 이는 스티븐 킹의 다크타워 시리즈에서 여러 빌런들이 외우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마트 매니저의 이름은 버드 브라운인데요. 이는 메인주 사우스 파리스에서 난방유를 공급하는 회사 CM 브라운 컴퍼니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스티븐 킹이 어렸을 때부터 줄곧 봤던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각색 작품과 마찬가지로 원작과 비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죠. 영화에서 데이빗 아내의 비중이 거의 없고 마트 안에서 데이빗과 아만다의 묘한 기류만 짐작할 수 있지 그 이상 명시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작에서 이 둘은 불륜 관계죠. 하지만 이렇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 상업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인지 이 설정은 조정되었습니다. 미스트 괴물들의 출처는 영화에서 아주 짧게만 언급되지만 한 인물의 대사 정도로 처리되고 그게 팩트라고 뒷받침할 요소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원작에선 이게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군사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에로우헤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화살촉 프로젝트라는 차원 이동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 거대한 태풍으로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차원의 괴물들이 연달아 튀어나온 것이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도 각색 작업에서 괴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썼지만 이후 노튼을 연기한 안드레 브라우어 배우가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감독에게 이런 의견을 던졌습니다. 괴물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꼭 필요할까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고민하던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원인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결심해 해당 장면을 각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 토미노커에서 미스트의 사건이 짤막하게 설명됩니다.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8인의 비밀 결사 단체인 더 샵이 차원 이동 실험을 주관한 주체이며 사고로 인해 사건이 커지자 재빨리 미군을 동원했고 괴물들은 메인주를 벗어나지 못해 모두 진압당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시에 사는 토미노커 속 인물들은 이를 실제 사건이 아닌 괴담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주인공 일행이 마트에서 탈출해 차를 타고 안개 속으로 가는 것까지는 같지만 소설에선 계속해서 잡음 밖에 나오지 않던 라디오에서 메인주의 지명인 하트포드라는 단어가 잠깐 들렸음을 묘사하면서 데이빗이 잠든 아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며 여정을 계속하면서 끝납니다. 반면 영화판은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빗이 엄청 울부짖죠. 사실 영화화 과정에서 원작의 결말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소설 속 엔딩이 다소 모호하다고 느껴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스티븐 킹은 영화를 보더니 자기 소설도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겠다며 영화의 결말을 보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미스트의 마지막 5분을 스포하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라는 조크를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원작자인 스티븐 킹도 극찬한 결말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스티븐 킹이 만족한 자신의 각색 작품은 스탠 바이 미, 쇼생크 탈출, 그리고 미스트 이렇게 단 3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2편이 프랭크 다라본트가 감독했으니 어떻게 다시 영화 감독으로 컴백 안 될까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안개나 괴물도 그렇지만 그보다 이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을 다뤘다는 점에서 미스트에 크게 끌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이 꼽은 레퍼런스 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죠.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원시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환상 특급의 더 몬스터스 are due on 메이플 스트리트 에피소드와 알프레드 히치콕의 1944년작 고명보트를 꼽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데이빗은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할 법한 행동들을 선택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하며 이로 인해 스티븐 킹이 밝히기도 했던 미스트의 주제인 종교와 인간, 결정론, 광신, 그리고 허무 등이 한데 엮이지만 그 무엇보다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보는 이에게 넓은 해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호전적이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뭔가 거슬리게 하는 정비사 캐릭터 짐 그로디는 윌리엄 셰들러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그는 스티븐 킹 원작,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새 작품,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스트에 모두 출연한 배우이며 또 공교롭게도 1986년에 발매된 미스트의 오디오북에선 주인공 데이빗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추격자 슈퍼 아줌마와 더불어 영화계 바람캐의 최고 티어로 거론되는 카모디, 특히 중반부 괴물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죽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괴물이 그녀를 살려주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패닉에 빠진 마트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필연으로 보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후 카모디를 믿는 광신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그녀는 아만다와 빌리가 희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결말에서 아만다와 빌리가 죽고 나서 안개가 걷혔기 때문에 카모디의 말이 또 한 번 맞게 됩니다. 이때 마트에 있던 사람들은 카모디의 예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관객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니 이성의 함정 그리고 절망을 더욱 점층하는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본작에서 주조연으로 연기를 펼친 배우들 대다수가 대부분 워킹데드에서 그대로 출연합니다. 아마 미스트 영화 소개 영상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후에 초기 워킹데드 드라마판의 총괄 연출자였고, 데이빗을 연기한 토머스 제인이 기획, 극본,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트의 주 촬영일은 단 37일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감독이 결말을 고수하기로 해서 예산이 빠듯했기 때문이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빈틈없이 움직여야 됐으며 이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는커녕 원래 구상했던 것도 포기해야 됐는데, 이 촬영 기간은 다름 아닌 프랭크 다라본트가 연출을 맡았던 TV 시리즈 더 쉴드의 휴식 기간 8주 사이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텝을 섭외하지 않고 애초에 더 쉴드의 주요 스텝을 그대로 데려와 A, B팀으로 나눠 일사불란하게 작업했죠. 빡빡한 일정이지만 손발이 잘 맞는 팀원이었는지 이런 일정을 그래도 잘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감독은 처음에 미스트를 디지털로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재난물 특유의 거친 질감을 주기 위해서 후지 필름을 택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영화는 흑백으로 찍을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상업 영화에서 흑백은 좀처럼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개봉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고, 후에 DVD 그리고 블루레이에 감독이 의도한 흑백 버전 미스트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괴물들은 종류도 많고 한 방에 뇌리에 박힐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의 노력이 대단한 점은 원작 소설에서는 괴물의 외양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아서 각색 과정에서 이런 디자인을 어느 정도 창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잘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괴물은 후반에 등장하는 베이모스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도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이 베이모스를 감독은 처음에 등장시키지 않을 생각이었고 역시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FX 측에서 이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며 자부했고, 덕분에 주인공의 절망이 고점에 이르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여담으로 중반부 약국에서 등장하는 거미 괴물은 더 잔티 미스피츠라는 작품에서 얼굴 달린 개미의 모습을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합니다. 게임계의 고트 하프라이프는 개발 당시 미스트를 레퍼런스로 삼은 대표적인 게임이죠. 물론 영화 개봉 한참 전 98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 당연히 소설을 참고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군사 실험이나 차원의 문 같은 설정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안개가 덮친 직후 마트가 잠깐 흔들릴 때 배우들의 깜짝 놀라는 표정은 모두 리얼입니다. 제작진이 현장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스피커로 지진의 굉음을 틀었고, 배우들이 깜짝 놀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것이죠. 여타 재난 영화의 클리셰를 부순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의 위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안개를 거두며 화염 방사기로 괴물들을 구워내는 모습은 정말 강력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화염 방사기는 예산의 문제로 홈디포, 미국의 거대 철물점에서 구입한 물품들로 특수 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예산 문제 때문인 듯 싶은데 그럼에도 감쪽 같은 외양에 제작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죠. 결말에서 충격을 더하는 것은 초반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며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안개 속으로 걸어나간 여자가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지나가며 그에 비해 이야기 내내 아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더한 충격에 울부짖는 데이빗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장면은 더 매운맛일 예정이었죠. 바로 이 다음 트럭에 마트한 광신도들을 태운 트럭이 추가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제작 일정이 빠듯했고 이걸 찍으려고 했을 땐 해당 배우들이 모두 해산해서 다시 소집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감독의 의도대로 이 장면이 연출됐다면 결말의 충격을 10배 정도 강화시키지 않았을까요?